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2의 이번에도 낀 강의죠. 4-2 박복한 내 팔자 안 좋은 내 사주 고쳐서 살아보자 이겁니다. 정신과 의사 한 지가 벌써 레지던트부터 시작해서 23년이 됐다 보니까 점쟁이가 이제 다 된 건지 점쟁이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말투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결혼한 새댁이 오게 됐는데 제가 그냥 무심코 튀어나오더라고요. 점쟁이가 늦게 결혼하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그거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새댁이 그냥 친구들 아직도 그냥 만나러 돌아다니고 밤늦도록 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불화가 생긴 겁니다. 사실 그 정신과의 최대 라이벌은 점집이죠. 점집. 우리가 이제 힘들거나 무슨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또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점집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한 점쟁이가 있게 되면은 그 좋은 또 치료자이기도 해요. 그 뭐 인생이라는 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는 거고, 지금 나쁘면은 나중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위로도 하고 그러면 이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가고 그런데 우리 병원 맞은편에 제가 이제 개업할 때만 해도 그 점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점집이 망해서 나갔어요. 아무래도 제 점이 더 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점쟁이들은 이렇게 사실 몇 마디 물어보면 알아요. 그거는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 어떤 성격이겠구나. 그러니까는 어때요?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부분들, 이 사람의 성격에 안 맞는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요, 아주 내성적이고 공부만 좋아하는 타입의 그런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 친구가 자동차 세일즈맨 왕이 된다든지, 뭐 보험의 왕이 된다든지, 그래서 1년에 무슨 왕이 돼가지고 상금 몇 억을 받고, 뭐 휴가를 그 포상으로 받고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그것에 맞게 뭐 학자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선생님으로 풀리면은 더 좋겠죠. 저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실 타고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일 싫어하는 책들이 어느 엄마의 뭐 서울대 그 자식 보내기, 뭐 어느 엄마의 뭐 아이비리그 보내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자식 모두를 서울대 보냈다든지 자식 모두를 아이비리그에 보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 읽고 나면 보통 엄마들은 이제 열등감에 쓰러지죠. 그리고 또 열등감 가지라고 만든 책이니까요. 그게 특수한 경우니까 책이 나오지. 아무나 다 서울대 보내고 아무나 다 아이비리그 보내면은 그게 책으로 나왔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의 육아법이나 교육법이 훌륭해서 난 서울대 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보통 서울대 갈 정도면 IQ가 제법 높죠.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보내보면은 선생님들이 애가 굉장히 똘똘하다 그래요. 그래서 영재교육 시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재교육 한번 해볼까? 그러면 거기서도 정말 잘한다. 그러면은 또 뭐 어디를 또 추천을 합니다. 그럼 엄마는 또 그렇게 또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어느새 대치동에 전세로 와 있는 거예요. 응? 좋은데 따라가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 애가 잘하다 보니까 뒤쫓아가서 그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거기 온 거지. 엄마가 뭐 이렇게 공부에 열의도 없고 그 다음에 음악이나 미술에 재능 있는 애를 갖다가 공부를 정말 잘 시킬 수 있는 건 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천재적인 애들이 있어요. 진짜 천재죠. 그런 애들은 엄마들이 내버려 둬도 잘해요. 특별한 비법이 사실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엄마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렇게 아주 똘똘한 애들은
이제 엄마들이 이런 얘기하죠. 자기는 공부를 한 번도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애가 알아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을 많이 사줬다.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죠. 내가 책을 많이 사줬기 때문에 애가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자기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법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똘똘한 애들은 재능이 좋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서울대 가요. 그런데 요즘은 수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원천적으로 개천에서 용나는 게 좀 막혀버렸어요. 저는 그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던 학력고사만 해도 대충 1, 2학년 때 보통 정도 하다가 고3 때 열심히 해도 충분히 만회를 했어요. 고3 때 이제 그 철든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입시 제도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수능 문제 내가 심시풀이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도대체가 이거는 과외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시에 내보내려면은 대학 입시 좋은 대학을 가려면 정보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은 경제력 정보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가지고도 자기가 많은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정보력은 곧 돈이거든요. 돈으로 사잖아요. 좋은 학원 그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국 뭐 똘똘한 애는 서울대 가고 그것에 맞춰서 변별력 있게 보내면 되는 거고, 옛날에도 뭐 학력고사 치르고 뭐 그렇게 해도 다 그 순서에 맞게 다 갔어요. 예. 그렇게 뭐 불이익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리어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성공하는 사람들 있죠. 성격은 사실 따로 있어요. 그거는 좀 타고나는 건데 당연히 부지런해야 되고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고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실패하기 좋은 성격이 있어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게으르고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남의 말 절대 안 듣죠. 아무리 얘기해봤자. 제가 예전에 봤던 한 우울증 환자가 있었어요. 그 우울증 환자는 왜 우울증? 남편이 일확천금을 노려서 그래요. 남편이 예전에 군인이었는데 현역 장교 시절에 밤에 룸사롱을 차린 거예요. 일확천금.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은 승진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제대하고 나서 또 룸사롱을 차리고 결국은 부인의 월급까지 차압당하게 돼서 결국은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 일확천금이 문제죠. 그냥 한탕에 하겠다는 거.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강의나 책들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처세술, 성공술책, 그리고 텔레비전 틀어보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난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냐. 그것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음악이나 미술은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재능이 있어야 성공해요. 근데 사업이나 비즈니스는 왜 재능이 없는 사람들도 뛰어들까요? 그것도 재능이 있어야 돼요. 단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뭐 어느 벤처기업가의 성공기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강의한 거 뭐 이런 것들 몇 개 듣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망하죠. 그 사주는요,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사주가 나쁘다고 하면은 사실 자기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되게 이제 충동적인 성격도 많고, 또 이게 끈기가 없거나 게으르거나, 그 다음에 어떤 한 우물을 파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일확천금을 노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 50, 60이 돼서도 충동에 못 이겨서 누굴 패가지고, 그때는 정의감에 불탔지만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거든요. 합의해달라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주 나쁘다 그러죠. 그거는 내 성격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 얘기나 책들 보면은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러냐?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이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그건 네 얘기고, 그건 네가 잘나서 그런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네가 잘나서 성공한 거야.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걸 다 따라하라고. 저는 그래서 그 스타킹이나 뭐 세상에 뭐 별난 일이 뭐 이런 데 보면은 기인들 나오죠. 뭐 유리병을 깨서 그걸 밟고 다닌다든지 뭐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뭐 자전거를 뜯어먹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거 히스토리 채널 보니까는 뭐 코 속에다 못을 박는 사람 있지 않나?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때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들도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그게 저는 책 읽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공을 하는데 그 자막으로 밑에다가 성공한 사람들 강연할 때 원래 성격이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게으르거나 남의 말을 잘 안 듣거나 아니면은 치밀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지금 이 강의, 성공한 사람의 강의의 비법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집안이 거덜나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경고 자막을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에다도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나처럼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고 나는 잘나서 성공한 거고 이거는 읽는 사람 중에서 성공하면 다행이고 이거 따라하다가 알거지가 되거나 신세 망치거나 그러면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그대로 따라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좀 양심적인 문구를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기 재능 좀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면 된다. 이거 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년에 한 5, 600 이자 나와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사업해서 한 3천만 원 까먹었다고 칩시다. 1년 동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요새 한 50대라고 치면은 알바 천국 들어가 보세요. 알바 천국 들어가면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주는 알바 자리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따지면은 손해난 거, 기회비용 따지면 1년에 5, 6천만 원 까먹은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런 데서 일하고 그랬으면은 어때요? 5, 6천만 원 번 거예요. 그 큰 돈이 연봉 5, 6천이에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경기가 나쁘니까 자영업 하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이제 점심때 김밥을 좋아해서 분식집 다 돌아다녀 보는데 딱 한 군데뿐이 맛있는 집이 없어요. 다 맛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야,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구나. 이거 자기가 먹어보면 맛이 어떤지 알 텐데 비교를 하거나 그래도 이게 김밥 몇 가지 안 되는 건데 이게 노하우라도 좀 알거나 뭐 이렇게 조금 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결국은 그런 데 가보면 팔이 날리고 그러죠. 준비하지 않고 치밀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문만 열면 어떻게 됩니다. 아주 나쁘게 되죠. 그냥 빚을 지거나 가정 파탄 이루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돈 잃어서 뭐 우울증 걸리거나 이렇게 나쁜 쪽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 책이나 강의 듣고 자신감 얻어서 그 책 읽고 그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따라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재능을 보라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법륜 스님, 해민 스님, 김수환 추기경님, 법정 스님 뭐 이런 분들 성철 스님 책들 읽거나 강의 듣는다고 우리가 곧바로 성자가 되거나 천사가 되거나 갑자기 도덕분자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선업의 공덕을 많이 쌓고 평소에 그런 근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책 몇 권 읽으면 진짜 일치월장하죠. 하지만 그런 책 읽는다고 우리가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런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하도 물질에 우리가 중독돼 있다 보니까 잠깐 내가 가는 길이 어떤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박복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 이런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제복도 없고 인복도 없고 다 없다 그러죠. 우리 병원에 예전에 그 신점도사가 한 분 오신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제가 잘 아는 친구, 동창 성형외과 의사가 일부러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분 잘 봐주시라고. 신점도사인데, 외국으로 출장 다니면서 점을 보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번다고. 그분이 이제 우울증이 좀 있어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점을 봐주겠대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버지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내가 다 아는 얘기 했으니까 다 잊어버렸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뭐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이렇게 어떻게 돈을 좀 모으면은 사업해서 다 말아먹고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는 외상값을 받으러 가지도 못하고 또 치밀하지를 못하니까 밑에 사람이 돈 다 빼먹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워낙 씩씩하다 보니까는 망할 때쯤 되면은 무조건 갑니다. 이게 무조건 싸움할 각오하고 그냥 다 뒤져서 몇 푼이라도 건져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무용담이 있어요. 야, 너희 아버지 대구 내려갔을 때 내가 너희 아버지 바람 피는 거 내가 잡았다. 이거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굉장히 아주 통쾌한가 봐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참 좀 치밀하시지.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요. 우리 아버님 또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여자친구도 정말 많았어요. 진짜 한량이시죠. 예? 그렇게 지내시다 보니까는 뭐 돈을 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그 어릴 때 우리 할아버님, 친할아버님이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뭐 집을 나가셨나 봐요. 할머니가 재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친척집 전전하다가 전국을 떠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학이에요. 그러니까 가정환경조사서. 옛날에는 이제 초등학교 아버지가 나온 사람 손들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저는 한 번도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학이니까. 그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집안도 워낙 망했다, 흥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는 제가 어릴 때도 진짜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무능하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는 내가 아버지밖에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잘 살았으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가난을 좀 벗어나는 게 공부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고 또 하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능력 있는 사람 좀 돼보자.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또 노력도 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기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밤늦도록 그 돈을 벌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니까 12년을 우리 남매들 도시락 싸주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의 역할이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 남자가 싸주는 도시락이 뭐 어련하겠어요. 투박하죠. 반찬도 투박하고. 그래서 그때 도시락 내놓기가 그렇게 창피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그런 기여를 하셨고요. 또 우리 형님이 중학교를 가는데 너무 그 만원 버스에 시달린다고 우리 아버님, 우리 형님 자전거에 태우고 3년 동안 등하교를 시키셨어요. 그 대단하시죠? 그리고 또 내가 의과대학 6년 동안 웬 시험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몸이 그렇게 썩 건강한 편이 아니라서 우리 아버님 보고 깨워달라고 그러죠. 아버님 한 3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할게요. 뭐 일주일에 2-3번, 3-4번씩 시험 보니까 그러면 한 수십 번을 깨워야 일어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많이 기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도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랬으면은 제가 이렇게 녹화도 뜨지 못하고 지금 환자도 못 보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뭐 그렇게 또 어렵게 지내고 제가 레지던트 마치고 군견 제대하니까는 이제 나이 35인데 그때 딱 돈 1,000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1,0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27 인턴부터 35 레지던트까지. 그때 아내가 10년 이상 과외를 했는데도 딱 1,000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에다가 대출 3천 끼워서 이제 개업을 하게 됐고, 저는 이게 제가 그런 부분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진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집안이 너무 부유하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고, 그 다음에 강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때요? 부유한 게 재앙이 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자기 뭐 운수 그러니까 뭐 자기 팔자가 안 좋다, 뭐 사주가 나쁘다 그러는데, 사실 인생 자체가 팔자가 좋을 수가 없고 사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사람이고 늙어가고 병들고 그 다음에 인생 혼자 가는 거예요. 남편 있고 자식 있고 친구 있어도 어때요? 내가 가지고 갈 외로움은 내가 가지고 가야 돼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요. 나뿐이 몰라요. 어떻게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친구가 나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인생의 무게, 인생의 무거움, 이런 부분들은 다 짊어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고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 인생이라는 게 팔자가 박복하고 사주가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아이고 내 팔자 진짜 아주 더럽네, 내 사주 아주 더럽게 나왔다고 자꾸 생각하면 인생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들이랑 비교하게 되죠. 자꾸만 나만 그런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사주 좋고 팔자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유명인이나 뭐 돈 많이 벌거나 재벌이나 정치인들 잘 봐봐요. 다 똑같아요. 그 나경원 의원 있죠. 정말 뭐 서울법대 나오고 법조인이고 뭐 국회의원도 하셨지만 그분도 그렇고, 그 부활의 김태현 그분 요즘 굉장히 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그분도 떴잖아요. 그런데 두 분 다 아이가 발달장애 있잖아요. 누구나 다 고통이 있어요. 그분들 소원은 뭐겠어요? 애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자기 앞가림에서 혼자 사는 걸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느 집이나 다 그랬을 거고, 가수 김태현 그분도 그냥 그 그룹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춥고 배고프고 고통을 겪었겠어요. 지금 와서 빛을 보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또 우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자, 정주영 회장님, 고 정주영 회장님 아들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자식을 앞에 자식을 여인다는 거는 그 평생 아니에요. 돈 그거 수십억, 수조 원 그런 거 가진 뭐합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딸 바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셋째 딸이 어때요?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팔자가 좋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또 권양숙 여사님도 영부인까지 되셨지만,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예? 남들이 보기에는 영부인 되셨다 그러고 막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게 복이 많은 거고, 어떤 게 박복한 거고, 어떤 게 사주가 좋은 거고, 어떤 게 사주가 나쁜 겁니까? 예?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건희 회장님 자기 주식 다 팔고 자기 다른 거 사회 다 환원하더라도 셋째 딸 그냥 같이, 딸 셋 같이 사는 게 아마 소원일 거예요. 예?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인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 힘들고 다 사주 안 좋고 박복하고 그 다음에 팔자 다 힘들고 안 좋다고 여기면은 그걸 받아들이면 인생이 도리어 편안해지고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고 진짜 사주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사주 나쁘면은요, 사주 나쁜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박복하면 다른 사람 박복한 사람 복을 좀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내 사주 풀립니다. 실제로요. 예? 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내가 즐거워지고. 그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그 장영희 교수님, 고 장영희 교수님 계셨죠. 그분도 어때요? 1살 때 양쪽 다리 다 소아마비로 1급 장애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지가 않았죠. 그 다음에 유방암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좀 낫는가 했더니 척추암이 있었고, 결국은 간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런 투병 생활 중에도 자기가 타인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그런 투병 생활, 어떻게 이분이 박복하다고 해야 돼요? 사주가 안 좋다고 해야 돼요? 복이 많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사주가 나쁘다고 해야 돼요? 하지만 다 받아들이고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남겼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또 사랑을 줬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평범한 게 진짜 복이 많은 팔자고 좋은 사주입니다. 이게 얼굴 팔리고 유명해져 봤자 그게 다 재앙으로 다가와요. 그 안철수 박사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지내셨으면은 도리어 좋으셨을 텐데 지금 어찌됐든 대선 주자로 나오니까 구설수에 오르고 이것저것 사람들이 후배 파기 시작하잖아요. 흠집을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묻혀서 돈 없더라도 이렇게 평범한 삶이 사실은 제일 좋은 사주고 제일 좋은 팔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는 장영희 교수님이 그 마지막 수필집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귀절로 이 강의를 마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사랑과 친절은 믿지는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남의 말 듣고 월급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것은 몽땅 망했지만 내가 무심히 의도적으로 한 작은 선행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고마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좋은 투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